나는 평생 같은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우리 딸. 29에 결혼을 하고 30을 넘어 아이를 낳고 40이 지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환갑을 넘어 손녀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게 된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면 꼭 첫마디를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딸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은 언제나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감싸던 자장가였죠. 99번째 생신을 앞두고 나는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놀랍도록 정정했습니다. 우리 딸 감기 조심해라. 아침엔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 그 말 끝에 호흡 짧은 숨 사이로 들리는 오래된 벽시계 초침 소리. 나는 괜히 안심했습니다. 아직 괜찮구나. 다음 주쯤 들르면 되겠지. 내 입술은 뭐뭐 익숙하게 곧 갈게요. 를 말했고 할머니는 알았다. 우리 딸 건강만 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며칠 뒤 작은 과일 바구니와 따끈한 내복 한 벌을 들고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나는 자동으로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익숙한 문자를 적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놀래켜드리자고 생각했죠. 문이 열리고 공기에서 묵은 약 냄새 같은 것이 아주 얇게 스쳤습니다. 오래 살던 집의 냄새, 장롱 속 햇볕 말린 이불의 냄새, 끓다 멈춘 보리차 냄새. 그 모든 냄새들이 겹쳐진 채로 거실에 낮은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방 문을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곤히 주무시는 듯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 아주 고요한 숨. 아니, 숨이라고 믿고 싶은 침묵.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습관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마 왔어. 우리 할머니의 예쁜 딸. 그런데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추운 겨울날 장갑 없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처럼 살같이 먼저 움츠러드는 차가움.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팔로, 어깨로, 가슴으로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사납게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다시 더 조용히. 할머니. 대답 대신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커튼 레이스에 작은 먼지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쉿, 조용히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나는 더 세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나 왔어. 우리 할머니의 딸.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바쁘고 어지럽고 절차가 많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친척들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고생했다. 마음 추스려. 나는 그 말들 사이로 빠져나가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얹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문 밖에서 속삭이는 발걸음.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바로바로 오지 않았을까? 왜 매번 다음 주를 골랐을까? 왜?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집은 이상하리만치 멀쩡했습니다. 소파는 있던 자리에 있었고 전등은 눌렀을 때 켜졌습니다. 밥솥의 보온등은 여전히 붉게 빛났고 냉장고는 충실히 윙 하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세계 전체가 한 뼘만큼 빗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이불을 개고 낡은 옷을 양말을 색깔대로 묶었습니다.
장롱 서랍 가장 아래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어릴 적 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인형을 꺼내 들자 셔츠 깃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손끝만 한 쪽지. 나는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삐뚤빼뚤 떨리는 글씨가 한 줄 한 줄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딸,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 너는 내게 최고의 딸이었단다. 내가 늘 행복하길 바란다. 내 예쁜 딸. 문장을 끝낼 때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났습니다. 잉크가 번진 부분을 엄지로 살짝 문질렀고 그 번짐 속에서 할머니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가던 어느 날 할머니가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공들여 이 글씨를 써 내려가셨을지 어느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쪽지를 여기에 숨겨두었을지 나는 종이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표시선까지 차오르는 걸 멍하니 보다가 다시 주전자에 물을 더 데웠습니다. 라면은 불었고 나는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화기 너머로 들리던 할머니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질문은 야단도 걱정도 잔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붙잡는 주문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고 내일을 맞아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먹을게, 자볼게, 살아볼게. 다음 날 거실 한가운데 작은 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 인형과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보이게 프레임을 정리하듯 탁자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빛이 종이 위로 스며드는 걸 보려고. 오전에도 한 번, 오후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시간대마다 빛의 모양이 달라졌고 그때마다 쪽지 위 글씨는 새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새 글자가 아침에는 인사 같았고 오후에는 위로 같았고 밤에는 기도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이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시간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주방 타일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늘리고 장면을 늘리고 호흡을 늘렸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시간을 천천히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나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다음 해를 입에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다음들이 결국 오지 않았는지. 나는 내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었니? 아이는 처음엔 놀라더니 곧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왜 요즘 매일 전화해? 그냥 듣고 싶어서. 네 목소리. 전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끊고 나면 집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끓지 않던 보리차가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 나는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 전화한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3분 40초. 그 기록이 쌓이자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빈 방이 아주 천천히 가구로 들어차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파를 다듬는 아주머니의 손, 참기름 냄새,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아주 소중해졌습니다. 이거 조금만 주세요. 내가 말하자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조금만은 안 돼요. 많이 드셔요. 집으로 돌아와 나무를 씻으며 나는 소리내어 따라했습니다. 우리 딸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은 이제 나에게서 나를 향해 건네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나는 탁자 위 쪽지를 조용히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따라 천천히 숨을 쉽니다. 우리에서 들이쉬우. 딸에서 내쉽니다. 우리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딸, 비로소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온 존재였음을 떠올립니다. 그 호흡으로 한참을 버티다 보면 바닥으로 가라앉던 마음이 조금 올라옵니다. 나는 그걸 쪽지, 호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약도 아니지만 내게는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롱 맨 윗칸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던 날, 사진들 사이에서 작은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뜨끈한 솜칼국수 2인 6,000원이라는 글자 구겨진 모서리 뒤편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 우리 딸 오늘도 수고했다. 그 글씨는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허덕이던 시절 할머니가 몰래 써두신 메모였을 겁니다. 나는 앨범을 덮고 주방으로 가 칼국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가 손에 달라붙고 반죽이 매끈해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반죽을 밀 때마다 쪽지의 글씨가 마음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딸 늘 행복하길. 시간이 더 흘렀을 때 나는 집 안에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으면 꼭 한번 뒤돌아보는 습관. 그리고 낮게 말하는 인사.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인데도 그 인사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내려앉아 어느 구석에 머물렀다가 다시 내 귀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사를 들은 뒤에는 빈집이 조금 덜 비었습니다. 어떤 오후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는 것 같다가, 잠든 것 같다가, 손을 흔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 있어. 그 대답은 사실 할머니에게 그리고 동시에 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아직 살아 있어. 오늘 하루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전화를 걸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내일의 창을 닦을 거야. 나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내가 조금 더 일찍 왔다면, 만약 그날 전화 대신 택시를 잡아 바로 달려왔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 질문은 칼날처럼 예리해서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손이 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아주 천천히 둥글게 문지릅니다. 모서리가 조금 둥그러지면 비로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잡을 수 있게 된 질문은 더 이상 칼날이 아닙니다. 이름이 생깁니다. 그때보다 지금. 나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3가지를 그 아래에 썼습니다. 밥 먹기, 전화하기, 쪽지 읽기. 어느 저녁,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인형의 셔츠의 깃을 만지작거리다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야? 우리 엄마의 할머니가 남긴 편지야. 여기 왜 우리 딸이라고 돼 있어? 나는 웃었습니다. 그건 나야.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가 딸이야? 누구에게는 평생 딸이야.
손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쪽지 아래에 자기 이름을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글씨로 손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편지는 더 이상 과거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에도 도착할 수 있게 길이 생겼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면 나는 할머니가 나를 부르던 호흡을 흉내 내봅니다. 우리 딸. 우리에서 함께라는 사실을 붙들고 딸에서 사랑받아온 나를 확인합니다. 그 두 음절 사이 아주 짧은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에 나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올려둡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거, 밥을 차릴 거, 누군가의 손을 잡을 거,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에라는 말을 가능한 한 쓰지 않을 거.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할 거.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별이고 누구나 겪는 후회입니다. 특별하지 않기에 더 깊습니다. 특별하지 않기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천천히, 여러 번의 침묵과 여러 번의 숨으로 나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장면을 넘기지 않고, 빛과 냄새와 소리와 손끝의 감촉을 하나씩 다시 만져보면서요. 그 모든 촉감이 모이면 사람이 남습니다. 내게는 할머니가, 당신에게는 당신의 누군가가. 오늘도 나는 탁자 위 쪽지를 펼쳐놓고 주전자에 물을 데웁니다. 물이 끓기 전 아주 고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이 곧 끓을 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그 짧은 정적. 그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아. 할머니. 나 행복할게. 물이 끓기 시작하고 증기가 올라오면 나는 컵에 보리차를 붓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집니다. 그 냄새가 내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화를 겁니다. 엄마, 밥은 먹었니? 내 목소리는 조금 어설프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리겠죠. 우리 딸, 밥은 먹고 다니니? 당신에게 늘 우리 딸, 우리 아들이라 불러주던 분은 누구셨나요? 그분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